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밤입니다. 치료 이제 며칠 남겨놓고 어쩔 땐 낮에 소풍 가기도 하고 또 가방을 했죠. 가방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 개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나가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는 서울로는 못 가고 근처로 이렇게 가면서 노동을 하는 거죠. 조금 어거지로 걸으면서, 그리고 마음도 좀 다잡고 여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노동처럼. 우선은 오늘 이제 할 주제가 뭐냐, 지금 이제 6월 중순인데 지금 늦은 시간에, 밤 시간에 나가는 거라서 가디건 하나를 걸쳤어요. 밑에는 보일라나? 반바지 밑에는 이런 상태고, 이게 지금 가로라서 어쨌든 밑에는 지금 이렇게 반바지에 로퍼를 신고 균형을 잘 못 잡아. 요즘에 제가 젊을 때는 30~40대까지만, 20~30대까지만 해도 얼음판에서 안 넘어졌어요. 아싸 호랑나비 그 춤을 추면서 얼음판에서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다가 일어날 때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이걸 켰지? 오늘 할 얘기는 바로 인구론입니다. 인구론. 그래서 주절주절 이렇게 동네 쪽이지만은 어쨌든 밤마시를 나가면서 주절주절, 가디건 입기엔 좀 덥네 또. 지금 아주 새벽은 아니라서 한 10시에서 12시 사이, 11시 뭐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버리는 날이라서 저것도 버리고 있죠. 목 중에 하나죠 지금. 아니구나. 저 그냥 쓰레기면은 월목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모아서 하는 거 아니고 따로 할 수도 있으니까는 아닐 수도 있겠네. 죄송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구론을 왜 하려고 하냐면, 멜서스를 왜 하려고 하냐면은, 제가 이 전 나들이 때는 양자역학을 냈거든요. 그 전에는 빅데이터랑 AI를 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금융에 대한 것도 시리즈로 되게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를테면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을 텐데, 차분차분히 교과서에서 들어본 이름 중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악평도 많이 받고, 정말 괴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영향도 엄청나게 끼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생물학에서 다윈과 같은, 혹은 물리학에서 닐스 보어와 같은 그런 사람이 경제학에서도 이제 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선택한 것은 멜서스예요. 독특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 인구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고, 인구론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 얘기와 함께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구론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이를테면은 다윈이나 케인즈도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양반은 인구론을 쓴 것은 우리 프랑스 대혁명 그 시기 프랑스 대혁명을 제가 외우는 게 1789년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처음 그걸 쓴 것은 1798년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수정하면서 이제 조금 어 약간씩 뭐 익명으로 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근데 그분 자체는 온화하고 좀 온건하고 그런 분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현실을 되게 꿰뚫어보고 그리고 이게 다 아빠와의 논쟁을 책으로 옮긴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목사님이셨고 근데 그렇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그 안목 이게 뛰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인구론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인구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인구론은 지금 이제 아닌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구가 과잉이긴 과잉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아니냐면은 식량과 관련해서는 아니에요. 일단 식량이 만약에 고르게 배분이 된다면 실제로는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식량이 나오죠.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 단지 우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길 평소에 가던 길은 한 2길 정도라는데 거기 말고 이제 다른 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에라이 지금 결국 평소에 나온 그 길로 돌아가고 있구나. 자,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그게 또 맞기도 하냐면은 이 사람의 근거는 뭐였냐면은 인구는 기하급수 그리고 식량은 산술적으로 든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그 인구론을 전개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돼. 지금 이렇게 많은 인구가 돼도 수십억의 인구가 돼도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었어. 뭐가 안 되는 거지? 그 외의 다른 것들.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서 그 외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 선생님의 말처럼 인구가 이제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살기 어려워지는 거는 맞는 거야. 일단 인구론 먼저 가면은 이분은 방금 말했던 기하급수, 산술급수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런 통찰, 그런 분석을 하고 나면은 예측과 대응의 시스템이잖아요. 학문도 역시 물리학도 그렇지만 경제학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처음 헤겔이 처음 직업 철학자였던 것처럼 이 사람이 처음 직업 경제학자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덤 스미스가 아니라 이 양반이 바로 직업 경제학자 교수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리고 이 시기는 흉, 루소 이 시기예요. 영국의 경험론 그 시기예요. 또 아버지도 그 많은 그 당시에 저명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명한 학자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스미스만 해도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윤리학자로.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진짜 경제학자로 처음으로 이제 온 것이고 그리고 뭐 케인즈, 마르크스, 뭐 진화론, 다윈 등등이 다 얘기를 했죠. 좋게든 나쁘게건. 그리고 다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통찰력이 대단했고 인구가 그렇게 늘 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전염병이나 막 이런 게 와야 된다는 거야. 그걸로 제한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근데 바가지로 먹으면서 동시에 영국의 정책은 그게 반영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빈민을 어떤 구제하는 법률이 상정이 되다가 이제 멜서스의 그 연구 논문집들이 나오면서 이 말이 맞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반영이 계속 되는 거야. 실제로 영국은 그러니까는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됐고, 그리고 학문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성격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영미권이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 다음에 나폴레옹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틈바구니보다 100년 200년 앞서서 영국은 거의 무혈로 정치 체제를 안정시켰단 말이죠. 그 앞쪽에는 이제 조금 그 다툼이 있었지만은 이미 100년 이상 앞선, 뛰어나다기보다는 정치적 안정이 좀 대륙과는 떨어져 있으니까 섬나라의 그 특징이기도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근데 거기에서 지금의 그 어떤 고전주의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이 사람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랑 대립이라기보다는 서로 뭐 이렇게 대립이죠. 대립했던 분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길을 잘못 온 것 같은데 모르겠다. 대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데이비드 리카르도예요. 이제 이분은 그 이제 인구와 관련해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인구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낙관론자야. 그때 당시에는 유럽 전역에 대륙을 중심으로 콩코드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몽주의 시기잖아요. 18세기 하면 계몽주의 시기란 말이에요. 이분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제 많이 활동을 했던 분인데, 계몽주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이 투입이 되면은 그 투입량만큼 생산량이 올라가고, 뭐 지대에 대한 그 어떤 이론도 뭐 독특하게 하고, 이제 그러던 분이에요. 영국에서 이제 그런 또 같은 어떤 고전주의라고 해도 그런 방향이 있고, 그런 좀 대척점의 인구론. 그래서 정책을 바꿔 넣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약간 비인간적인 그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놓은 것이, 분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교도적으로 금욕주의, 애를 낳으면 안 된다. 그리고 빈민들에게 작은 주택들을 공급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요. 계몽주의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진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을 중심으로 퍼져 있어요. 특히 대륙을 중심으로. 근데 영국은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이었지. 일찍 정치적 안정을 보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이후에 혁명과 반혁명의 그 반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가 계속 그렇잖아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서 현실적인 것들만 해나갔던 거야. 그러니까는 19세기가 영국의 시기가 되는 거죠.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이미 일어나 버리고, 그리고 생각들도 철학뿐 아니라 경제학도 굉장히 있는 그대로 일단 경험주의적인 게 큰 거지.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이러하네, 이러하면은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측과 대응의 시스템. 그 전에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분석 중에서 인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인구론을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인구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를 우연히 다윈이 봤다는 거야.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고, 야,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대요. 자신의 말로. 즉 그러니까는 강자 생존이 아니라 적자 생존. 환경이 선택을 한다 이거지. 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많아지고 식량이 적어지면은, 식량이 적어지는 이 환경에 의해서 선택이 뭐야? 기야, 죽음이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거지만은, 이 선생님이 한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체감의 원리. 이것도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뭐냐면은 인구가 늘어날수록, 인구 늘어나면은 이제 노동력이 이제 올라가지만은, 노동력이 많아지지만 그 노동력은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생산력이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체감한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그때 낸 거야. 굉장히 현대적이죠. 그리고 그 체감의 원리, 이런 마지널 그 곡선, 요거는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었죠. 이렇게 된 거, 수요 공급 곡선이랑 그리고 한계 곡선, 이 두 개가 경제학에서 아주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거라든지 몇 가지 곡선들이 있어요. 중요한 곡선, 뭐 무차별 곡선이라든지. 근데 그런 거에 기본이 되는 게 이 두 개, X, Y 이렇게 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러니까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야. 투입되는 바에 비해서 뭐가 줄어드는 것들을 표현하는 곡선이 한계 곡선인데, 마지널. 근데 그런 체감의 법칙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왜냐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결국은 현실은 그 사람이 딱 먹을 만큼의 식량만 확보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당간당 하다가 기아나 질병이나 전쟁으로 인구가 이 사람 뭐랑 연결을 하냐면은 그 인구를 삶의 수준, 생활 수준이랑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식량과 연결을 하는 것이 전개되면서 내려오는 게 바로 사람 임금과 최저임금, 결국 그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그 표현을 잘 못하고 있네. 그 체감의 원리가 이제 이 임금의 변화가 최저임금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 체감하면서 어떤 수렴점이 생기는 것. 사람이 먹을 식량 딱 진짜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 임금도 그렇게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그 이후의 경제 이론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고 수요 공급 자체도 벌써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공황의 예측을 이제 그래도 마르크스에게 그래도 많이 공을 돌리잖아요. 하지만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도, 그러니까 이제 리카르도의 입장에서는, 아니 공급을 하면은 그게 수요가 다 생기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틀이 더 뭐랄까, 인간의 고정관념에 그때 당시에 더 맞는 틀이었던 거지. 생산을 하면은 그걸 팔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이제 그 분석이나 예측, 이것이 기본적으로 스미스도 낙관적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손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공급이 수요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공급이 과잉이 되면은 안 된다. 근데 이게 결국은 대공황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분이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이 시기에, 그러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실제 태동한 고전주의 경제학이,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생률과 사망률, 이거에 대한 것도 물론 그 식량과 연관해서 했던 것은 틀렸지만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실제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지구가 너무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 그런 문제들은 벌써, 그러니까 200년 전에 예측을 한 거죠. 전에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간과한 것은 농업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나머지 혁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한계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너무나 그 현실적인 안목이나 번뜩 있는 통찰력이 있지만은 모든 면을 다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실제로는 다 이렇게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지만,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발전을 했고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불균등하게 됐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포화 상태, 자원 같은 것도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혁신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또 극복을 해나가는 게 또 인간이란 존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오늘 이제 자연과학 하나 했으니까 사회과학을 지금 또 이제 노동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하고 있는데, 멜서스 독특한 인물, 목사님이자 경제학자, 온화한 분이자 살벌한 이론을 펼친 인구론. 빈민층을 도와주면 안 된다. 근거는 뭐냐? 기하급수적으로 드는 인간과 산술적으로 드는 식량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생활 수준을 유지를 못한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나라에서 인구를 스스로 조절을 하죠. 식량 때문이 아니라. 식량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틀린 걸로 나왔지만, 다른 면에서는 통찰력을 여전히 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것이 식량이라고 하는 건 주위의 환경인 거잖아요.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적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이제 전쟁, 기아, 뭐 이런 전염병,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죽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사망률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건 좀 살벌한 얘기지. 살기 위해서, 어떤 종이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다인한테 너무나 큰 통찰을 준 거야. 아, 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위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사는 거구나. 그런 통찰을 줬다라고 이제 본인이 밝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런 분석에 의한 진단, 그리고 예측, 그리고 처방은 뭐냐면은 금욕. 목사님이지, 천상 목사님이지. 금욕해야 되고 인구 조절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 당대의 계몽주의가 정말 끝모르고 뭐랄까 오만할 때 다른 방향으로 현실을 봤던 분이고, 또 한계 체감의 그 한계 곡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면에서 다 쓰이는 거거든요. 뭔가가 투입됐을 때 효율이 될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효율의 증가폭이 떨어지는 것. 이런 곡선.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뭐를 좋아하지? 내가 적당히 좋아하는 걸로 하자. 만두 굉장히 좋아하지만 만두를 한 4개 먹을 때까지가 가장 좋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가장 좋다고 할 수는 없지. 효율적이지. 첫 번째가 더 쫙 올라가지. 이렇게 4개 가다가 5개, 6개, 7개 가면서 10개 넘어가면, 왕만두 10개 넘어가면 이제 고문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관련된 통찰력이 이미 그 시기에, 이제 막 태동하는 경제학의 시기에 있었고, 그뿐 아니라 수요 공급에 대한 통찰. 원래는 공급하면 수요가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조절이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는 거지. 인구에 대한 통찰도 그렇고, 체감에 대한 통찰도 그렇고, 또 수요 공급에 대한 통찰도 그렇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케인즈가 굉장히 아까는 방금 인구론에서는 다인을 말했지만은 케인즈라고 하는 학자도 굉장한 통찰을 얻었다라는 거야. 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참 대단한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자본주의를 수정한 이제 그런 거예요. 케인즈에 대한 것도 제가 따로 한 이 정도 분량으로 찍은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